죽음을 앞둔 인간의 손은 무엇을 붙잡으려 할까요? 사랑하는 자식의 손? 아니면 평생 일궈온 재산의 증서? 어쩌면 마지막 순간 자신의 인생을 증명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움켜쥐려 할까요? 2026년 어느 겨울 서울의 한 대형 병원 호스피스 병동. 창밖으로는 눈발이 가늘게 날리고 복도 끝에서는 누군가의 조용한 흐느낌이 들려옵니다. 하얀 시트가 덮인 침대 위 85세 노신사 박진수 씨는 그 어느 것도 향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자들은 침대 발치에서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손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 바지 주머니 속 낡은 가죽 지갑을 더듬었습니다. 적어도 40년은 된 것처럼 보이는 그 지갑, 수십 년의 세월이 묻어 반들반들해진 모서리. 그 지갑 속에서 그가 꺼낸 것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해지고 색이 바랜 빨간 헝겊 조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손바닥만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는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세월 속에서 조금씩 닳아 없어진 것일 테니까요. 천의 색은 한때 선명했을 진홍색이 이제는 마치 말라붙은 핏자국처럼 칙칙한 갈색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게 뭐라고. 편히 쉬세요. 아들의 만류에도 노인의 눈동자는 번뜩였습니다. 흐릿했던 눈빛에 갑자기 생기가 돌았습니다. 마치 그 헝겊 조각에 자신의 영혼이라도 묶여 있는 듯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바닥에 그 낡은 천을 올려놓았습니다. 천의 끝자락은 칼로 자른 듯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온 힘을 다해 손으로 잡아 찢은 듯 거칠고 투박한 올이 다 풀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찢어진 단면에 불규칙한 톱니 모양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힘껏 당겨 찢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내 유산이 아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건 70년 전 내가 내 동생 연화의 목숨을 찢어온 내 죄의 대가다.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그날이 오면 반드시 맞춰봐야 한다. 알겠느냐? 아들은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자애로웠던 아버지가 죽음의 문턱에서 뱉어낸 말은 사랑한다가 아니라 죄였습니다. 동생 연하라는 이름은 가족들도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고향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았으니까요. 대체 이 보잘것없는 비단 헝겊 한 조각이 무엇이기에 한 남자의 85년 인생을 이토록 잔인하게 올가매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7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양 대동강변 근처 은은한 비단 향기가 골목까지 배어나오던 박간의 비단 상점이 이 비극의 시작점입니다. 당시 10살이었던 진수는 그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그의 밑으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7살 여동생 연하가 있었죠. 두 남매는 3살 터울이었지만 마치 쌍둥이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진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연하는 언제나 골목 어귀에서 오빠를 기다렸습니다. 오빠, 오늘은 뭐 배웠어? 연하야, 오빠가 학교에서 새 노래 배웠는데 들어볼래? 그렇게 두 남매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진수의 아버지는 평양에서 알아주는 비단 장수였습니다. 가게 안에는 무지개색보다 화려한 비단 롤들이 가득했고 어린 남매는 그 부드러운 천 사이를 숨바꼭질하며 뛰어놀았습니다. 비단을 쌓아놓은 선반 뒤에 숨으면 아버지도 찾기 힘들어했습니다. 이 녀석들 비단에 주름 잡히면 어쩌려고. 아버지는 호통을 치셨지만 입가엔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시절 박간에는 평양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진수는 학교에서도 늘 깨끗한 옷을 입었고 연하는 또래 아이들 중에서 가장 예쁜 댕기를 달고 다녔습니다. 특히 연하가 좋아하던 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중국에서 어렵게 공수해왔다는 진홍색 항라 비단. 햇빛을 받으면 마치 물결이 치는 듯 반짝이는 그 붉은 빛은 어린 연하의 볼처럼 발그레 했습니다. 연하는 가게에 올 때마다 그 비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천을 쓰다듬으며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비단 표면에는 특이한 가로 줄무늬가 있었습니다. 항라 비단만의 독특한 짜임새였습니다. 각도에 따라 7가지 색깔의 은은한 무지개 빛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 이 비단은 언제 팔아요? 이건 안 팔단다, 연하야.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연하 시집 갈 때 이 비단으로 제일 예쁜 치마를 지어주마. 이 천은 워낙 귀해서 평양에 이것 하나밖에 없단다. 우리 딸이 이 천으로 만든 치마를 입으면 얼마나 예쁠까? 연하는 수줍게 웃으며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진수도 옆에서 웃었습니다. 동생이 그 붉은 치마를 입고 시집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1950년 6월 포성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평화롭던 비단 상점 위로 폭격기가 지나갔고 화려했던 비단들은 불길 속에서 재가 되었습니다. 가게는 폭격으로 반쯤 무너졌고 수십 년간 쌓아온 재산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포화는 갈수록 심해졌고 거리는 점점 피난민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12월 중공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에 평양 시내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폭격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사람들은 보따리를 싸들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진수의 가족도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는 폐허가 된 가게 털을 헤집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던 그 진홍색 비단 한 피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쇠로 된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었던 덕분에 화마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그걸 왜 챙기시오? 피난길에 짐이 될 텐데. 가서 배가 고프면 이거라도 팔아서 고기 한 점 사 먹여야지. 아버지의 눈물겨운 부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비단을 조심스럽게 접어 피난 보따리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평양역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사람의 파도에 밀려 숨조차 쉬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기차를 타기 위해 아우성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노인의 신음소리, 여자들의 비명이 뒤섞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진수의 손을, 어머니는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 손 놓으면 안 된다. 알겠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진수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도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치마폭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기차가 들어오는 순간 미친 듯이 몰려드는 군중 속에서 가족은 서로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서로를 밀쳤습니다.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고 짓밟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수야, 연하야. 아버지의 처절한 외침도 기차의 경적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기차의 굉음이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인파에 밀려 진수와 아버지만 겨우 화물칸 끝자락에 매달리게 된 순간 저 멀리 플랫폼 아래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와 연하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물결에 떠밀려 점점 기차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랑 연하가 저기 있어요. 내려야 해요. 진수가 울부짖었지만
아버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미 기차는 서서히 구르기 시작했고 한 번 내리면 다시는 탈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화물칸에 매달린 수십 명의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등에 맨보찜을 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진홍색 비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비단을 쩍 소리가 나게 반으로 찢었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진수의 귀에 꽂혔습니다.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피가 날 정도로 세게 천을 잡아당겼고 마침내 한 필의 비단은 두 조각이 되었습니다. 한쪽은 진수의 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반쪽은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려 연화에게 던졌습니다. 비단 조각은 눈발 속에서 붉은 나비처럼 펄럭이며 날아갔습니다. 연화야, 이거 꼭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이거 2개 맞추는 날, 그때 우리 다시 만나는 거다. 알겠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는 플랫폼에 메아리 쳤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평양역 플랫폼. 7살 연하는 오빠가 던져준 빨간 비단 조각을 가슴에 꼭 품은 채 멀어지는 기차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옆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이 진수가 본 동생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빨간 비단 조각을 품에 안고 눈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7살 소녀. 열흘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이별, 그 반쪽짜리 비단이 70년의 형벌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부산국제시장, 피난민들의 곡소리와 비린내 나는 바닷바람이 섞인 그곳에서 진수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양에서 비단집 도련님이라 불리던 10살 소년에게 남겨진 것은 아버지가 찢어준 반쪽짜리 진홍색 비단 조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부두에서 짐을 날랐고 진수는 구두 닦이 통을 맸습니다. 한때 하얀 손으로 붓을 쥐고 한글을 배우던 손은 이제 때가 타고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겨울바람이 살을 애던 밤 판잣집 구석에서 진수는 습관적으로 지갑 대신 가슴 안쪽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그곳엔 빳빳했던 결이 죽어 이제는 부드러워진 비단 조각이 있었습니다. 소년에게 그것은 단순한 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생 연화의 체온이었고 언젠가 돌아가야 할 평양의 햇살이었습니다. 밤마다 진수는 비단 조각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붉은 빛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손가락으로 찢어진 단면을 따라가 보곤 했습니다. 톱니처럼 불규칙한 그 단면은 저 멀리 북쪽, 연화가 가진 반쪽의 단면과 정확히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진수야,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니? 아버지는 밤마다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단을 연화에게 던져주던 그날 이후로 웃음을 잃었습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 기차에 올랐다는 죄책감, 그리고 어린 딸과 아내를 사지에 두고 왔다는 자책감이 아버지를 술과 병마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버지는 임종 직전까지도 진수의 손목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그 비단,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내 동생은 그게 지도를 대신해서 너를 찾아올 거다. 우리가 비단을 찢을 때 났던 그적 소리가 아직도 내 귀엔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구나. 아버지가 떠나고 진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갑 속에 고이 접어둔 비단 조각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의 심장 고동에 맞춰 함께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1970년대 대한민국은 개발의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진수는 아버지가 못다 이룬 비단 상점의 꿈을 세우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그는 동대문 시장에서 가장 성실한 청년으로 이름이 났고
마침내 서울 한복판에 자신의 이름을 건 포목점을 열었습니다. 수천 필의 화려한 비단이 그의 가게를 채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실크부터 전라도에서 짜올라온 최고급 명주까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천들이 그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단왕이라 불렀지만 진수는 단 한 번도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가장 비싼 비단을 찾을 때면 그는 빙그레 웃으며 대접했지만 손님이 돌아간 뒤엔 늘 창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수천억 원 가치의 비단을 팔면서도 정작 그가 평생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 이제는 실밥이 다 터져 너덜너덜해진 손바닥만 한 붉은 헝겊 조각이었습니다. 사장님, 그 낡은 건 이제 좀 버리시죠. 행운의 부적치고는 너무 지저분합니다. 직원들이 농담처럼 던지는 말에 진수는 가슴 서늘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저분한 쓰레기일지 모르나 진수에게 이것은 동생 연하와의 끊어지지 않은 탯줄이었습니다. 비단 조각의 올이 하나하나 풀려나갈 때마다 그는 마치 동생의 수명이 깎여나가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마다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올을 정리하고 정갈한 종이에 싸서 지갑 가장 깊은 곳에 모셨습니다. 1983년 대한민국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던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생방송 당시 진수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화면 앞을 지켰습니다. 박연아라는 이름이 적힌 스케치북을 든 채 전국을 뒤졌습니다. 혹시나 연아가 남쪽으로 내려왔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연아야, 오빠다. 평양역에서 비단 조각 던져준 오빠 진수야. 그는 방송국 광장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여성을 만날 때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 속 비단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 우리 아버지가 찢어주신 거 말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개를 저으며 미안해하는 표정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기꾼처럼 가짜 비단을 들고 와 그를 속이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 진홍색 항라 비단은 빛에 비추었을 때 7가지 무지개 빛이 은은하게 감도는 특수한 결이 있었고 무엇보다 진수가 가진 비단의 찢어진 단면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했으니까요. 상봉 현장에서 수많은 가족이 서로를 껴안고 오열할 때 진수는 차가운 보도블록에 앉아 자신의 비단 조각을 어루만졌습니다. 연아야, 넌 아직 저 추운 땅에 있는 거니? 아니면 벌써 하늘의 비단이 되어버린 거니? 그날 이후 진수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깊어질수록 절망의 골은 더 깊게 패였습니다. 박진수 씨의 지갑은 단순히 돈을 넣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50년 평양에 멈춰버린 시간을 가둬둔 기억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옷무새를 가다듬은 뒤 가장 먼저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갑 안쪽 비밀스러운 칸에 자리 잡은 그 비단 조각의 안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진홍색이었던 비단은 사람의 지문과 땀 그리고 몰래 훔쳐냈던 눈물에 절어 거무스름한 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진수는 그 색의 변화가 마치 동생 연화의 노화처럼 느껴져 가슴이 아렸습니다. 연화야, 너도 이제 할머니가 되었겠지. 내 머리도 이 오빠처럼 하얗게 샜을까? 그는 돋보기를 쓰고 비단의 결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항라 비단 특유의 가로 줄무늬는 마치 동생이 보낸 암호 같았습니다. 그는 비단 조각이 상할까봐 직접 투명한 비닐초를 발라 코팅할까도 생각했지만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 까칠까칠한 비단의 질감이야말로 동생의 손을 잡고 있는 유일한 감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한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식들은 명문대에 갔고 번듯한 직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순간에도 불현듯 찾아오는 공허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풍성한 갈비찜과 떡국 냄새가 진동하는 거실에서 그는 홀로 서재로 들어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배불리 먹어도 되는 것인가? 나만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식들 재롱을 봐도 되는 것인가? 그것은 살아남은 자의 지독한 생존자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비단 조각은 그에게 희망인 동시에 매 순간 그를 채찍질하는 교도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생 여행 한 번 제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비단을 잃어버릴까봐, 혹시라도 북에서 소식이 왔는데 자리에 없을까봐 그는 스스로를 서울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가두고 70년을 살았습니다. 80이 넘으면서 진수의 기억력은 조금씩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의사는 잔인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기억하기 위해 살아온 남자에게 망각이라는 형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이름도 자식들의 얼굴도 가끔 잊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먹은 메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정신이 돌아오는 찰나의 순간마다 그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늘 지갑이었습니다. 내 비단. 내 비단 어디 갔니? 병원 침대 위에서 헛손질을 하며 울부짖는 노인의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지갑을 치우려 하면 그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저항했습니다. 기억이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도 반쪽 비단이라는 불씨만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잠시 정신이 맑아진 진수는 옆에서 밤을 새우던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의 눈은 70년 전 평양역에서 동생을 바라보던 그 소년의 눈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거든. 이 비단을 내 관에 넣지 마라.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저승까지 가져가실 물건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수는 아들의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잡았습니다. 이걸 관에 넣으면 연아와 나는 영원히 만날 수 없다. 이건 산 사람의 땅에 남겨둬야 해. 그래야 저쪽의 반쪽과 언젠가 만날 게 아니냐. 내가 못하면 내가 하고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이 해야 한다. 이건 유산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끊어진 핏줄을 잇는 유일한 지도다. 진수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의 귓가에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일부 인트로에서 언급했던 그 서늘한 진실이 여기서 밝혀집니다. 사람들은 내가 동생을 위해 이걸 지켰다고 하겠지. 하지만 아니다. 사실은 그날 기차 위에서 아버지가 비단을 찢으려 할 때 내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었다. 너무 무서워서 우리끼리만 빨리 떠나자고. 내가 아버지를 재촉했어. 연화의 손을 놓친 건 인파가 아니라 겁에 질린 내 마음이었다. 아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동생을 그리워한 줄만 알았던 아버지의 가슴 속엔 그런 추악하고도 가련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단 조각을 찢을 때 그 비명이 내 가슴을 찢는 소리 같았다. 나는 70년 동안 이 천조각을 품은 게 아니라 내 죄를 품고 살았던 거야. 연화에게 이 반쪽을 건네준 건 미안하다는 말 대신이었다. 그러니 아들아, 이 비단이 맞춰지는 날 내 대신 연화에게 전해주거라. 오빠가, 그 어린 오빠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고. 정말 미안했다고. 노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낡은 지갑 속에서 나온 비단 조각이 병실의 무미건조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붉게 반짝였습니다. 85년의 생애, 70년의 기다림, 그리고 평생을 괴롭힌 비밀스러운 죄책감이 그 작은 천 조각 하나에 응축된 채 노신사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